비가 오려는지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네요. 파스 냄새가 진동하는 이 늙은 몸뚱이를 볼 때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남들은 자식 농사 잘 지어서 효도 받고 산다는데 제 인생은 어쩌다 이렇게 꼬여버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웃을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물, 우리 손주 녀석 덕분에요. 제 아들은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팔아가며 악착같이 뒷바라지에서 명문대 보내고 대기업 취직까지 시켰죠. 그런 아들이 회사에서 만나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며느리는 참 똑 부러져 보였습니다. 깍쟁이 같긴 해도 요즘 애들 다 저렇지 싶어서 예쁘게만 봤습니다. 문제는 손주 민호가 태어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 그만두면 우리 집 대출금이랑 생활비 감당 못해요. 어머니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딱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요. 눈물 바람으로 사정하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그래, 내 새끼가 낳은 내 핏줄인데 남의 손에 맡기느니 내가 키우는 게 낫지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출퇴근 육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차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네가 출근하면 그때부터 전쟁터가 따로 없었죠. 갓난쟁이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잠투정 받아주다 보면 밥 한 숟가락 뜰 새도 없었습니다. 그뿐인가요? 퇴근하고 돌아올 며느리 힘들까 봐 청소에 빨래, 저녁밥까지 다 해놓고 기다렸습니다. 제 딴에는 며느리 편하게 해주려고 한 건데 며느리 반응은 늘 미지근했습니다. 어머니, 민호 이유식 유기농으로 하신 거 맞죠? 저번 거는 좀 짠 거 같던데. 어머니, 빨래는 색깔별로 구분해서 돌려주세요. 제 블라우스 물들었잖아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보다는 지적질이 먼저 날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서운했죠.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네 알았다 하고 꾹 참았습니다. 아들 녀석 기죽을까봐, 그리고 방긋방긋 웃는 우리 민호 얼굴을 보며 참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어리는 굽었고 손목은 터널 증후군으로 시큰거렸지만 우리 민호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민호는 저를 엄마보다 더 따랐습니다. 엄마가 퇴근해도 저한테만 매달려 있고 잘 때도 할머니 냄새가 좋다며 제품을 파고들었으니까요. 할머니, 나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할머니 호강시켜줄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비행기도 태워줄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하던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마약 같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 믿고 뼈가 삭는 줄도 모르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좀 컸다고 이제 손이 덜 가기 시작하니 며느리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진 겁니다. 전에는 눈치라도 보는 신용을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을 식탁 구석으로 밀어놓거나 민호에게 하는 말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죠. 어머니, 민호한테 사투리 좀 쓰지 마세요. 애 말투 촌스러워지잖아요. 학원에서도 놀림당한대요. 그리고 저녁에 너무 기름진 거 먹이지 마세요. 애 비만 되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하루는 제가 아끼던 낡은 가디건을 입고 갔더니 며느리가 질색하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 옷 좀 버리시면 안 돼요? 냄새 나는 것 같고. 민호 친구 엄마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집 수준 떨어진다고 수군거려요. 가슴 한구석에 멍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옷 10년 전 민호 갓난 아기 때 포대기로 업을 때부터 입었던 옷입니다. 민호 침 냄새, 땀 냄새가 배어있는 저에게는 훈장 같은 옷인데 그걸 냄새나고 수준 떨어지는 옷 취급을 하다니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난처해 할까봐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했던가요? 어느 날 저녁 아들 내외가 안방에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의도치 않게 듣게 된 그 대화 내용은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자기야, 이제 민호도 다 컸는데
어머님 그만 오시게 하면 안 돼? 솔직히 이제 내가 케어해도 충분하잖아. 그래도 여태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오지 말라고 해. 아니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 이제 민호 교육에도 별로 안 좋아. 어머니 너무 옛날 방식이잖아. 애 버릇만 나빠지고.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한테 드리는 용돈이랑 생활비도 너무 부담돼. 그 돈이면 민호 영어 학원을 하나 더 보내지.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대꾸도 못하고 있더군요. 교육에 안 좋다. 돈이 부담된다. 10년을 제 몸 갈아가며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짐짝 취급이라니요. 배신감에 치가 떨려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잘됐다는 듯한 그 싸늘한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서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침 잘됐네요. 안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들으셨죠?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좋은 글과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우실 땐 언제든 저희 대한민국 플렉스를 찾아주세요.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매일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들으셨다니 차라리 말하기 편하네요. 어머니 이제 내일부터 안 오셔도 돼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10년입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세월 동안 내 시간, 내 건강 다 바쳐가며 저들 집안을 건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수고하셨다. 감사하다도 아니고 오지 말아라니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떨리는 입술을 겨우 떼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준수야, 내 처가 하는 말이 진심이냐? 내가 너희들한테 짐짝이니? 제발 아니라고 어머니가 잘못 들은 거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 녀석은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리고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이제 민호도 학원 스케줄 때문에 바쁘고 집사람도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엄마도 이제 좀 쉬시라고 그러는 거죠. 쉬라고요? 말이 좋아 쉼이지 이건 명백한 해고 통보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모욕적인 방식으로요. 그때 며느리가 쐐기를 박더군요. 핸드백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 그동안 수고하신 거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 없이 불쑥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요즘 애들 사생활 중요한 거. 민호도 할머니가 불쑥 오면 집중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퇴직금. 제 손주 키워준 대가를 돈으로 계산해서 내던지는 그 태도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 봉투를 집어 며느리 얼굴에 뿌리고 싶었지만 자고 있을 민호가 깰까 봐 차마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눈치가 없었구나. 내 발로 나가주마. 저는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데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마치 제 인생의 한 챕터가 강제로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늘어진 티셔츠에 무릎 나온 바지, 헝클어진 머리. 며느리 말대로 촌스럽고 냄새나는 늙은이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데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와 알아누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혹시나 민호가 할머니 찾지 않을까? 전화기만 붙들고 살았지만 연락 한 통 없더군요. 참다 못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아들은 전화를 안 받고 며느리는 제 번호를 차단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민호 핸드폰으로 걸어봤지만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민호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스마트폰을 바꿔주고 번호까지 싹 바꿔버린 겁니다. 저한테만 안 가르쳐주고요. 그 배신감과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이 와서 밥도 못 먹고
밤마다 소주 없이는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하나.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르고 흘러 민호가 대학생이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연락 한 번 닿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가끔 문자 한 통 보내오는 게 전부였죠. 바빠서 못 가요. 건강하세요. 그 영혼 없는 문자가 더 상처가 되더군요. 저는 이제 모든 걸 체념하고 혼자 늙어가는 처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낡은 빌라에서 소일거리나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 누군가 제 집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술 취한 취객인가 싶어 겁이 덜컥 났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민호. 문 좀 열어주세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호? 내 손주 민호?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그곳엔 훌쩍 커버린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얼굴이 남아있으면서도 듬직해진 민호. 그런데 민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숨을 헐떡이며 손에 웬 낡은 수첩 하나를 꽉 쥐고 있더군요. 민호야? 할머니. 민호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더니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해서 등을 토닥여주는데 민호가 제 품에서 떨어지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요. 우리 엄마가 할머니한테 매달 생활비랑 내 양육비로 얼마씩 줬어? 응? 그게 무슨 소리냐? 난 받은 적이 없는데. 뭐라고? 받은 적이 없다고?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수첩을 펼쳐 저에게 보여주더군요.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가 돈 욕심이 많아서 매달 200만 원씩 받아갔다고. 그래서 우리 집 돈 모으느라 힘들었다고.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10년간 차비 몇 푼 받은 것 말고는 돈 구경도 못 해봤는데 200만 원이라니요? 200만 원이라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난 차비 말고는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 제 말에 민호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수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낡은 수첩은 며느리가 10년 넘게 써오던 가계부였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를 주워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매달 시어머니 용돈 및 양육비 200만 원이라는 항목이 꼬박꼬박 적혀 있었습니다. 1년이면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나한테 늘 그랬어. 할머니가 돈독이 올라서 매달 돈 뜯어간다고. 그래서 나 학원 더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낸다고. 우리 집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는 것도 다 할머니 탓이라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내가 돈독이 올랐다고? 내가 너희 집 그 좁아터진 데서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너 키울 때 내 엄마는 백화점 문화센터 다니면서 요가 배우고 다녔다. 그건 알고 있니? 억울함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몰래 저를 나쁜 시어머니로 돈만 밝히는 노인네로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제 아들 준수에게도 그렇게 말했겠지요. 그러니 아들 놈이 저를 짐짝 취급하며 쫓아낼 때 한마디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던 거였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쩐지 이상했어. 아빠 월급이 적은 편도 아닌데 맨날 돈 없다 하고. 엄마는 외삼촌 네한테는 툭하면 선물 보내고 그러면서. 외삼촌? 내 엄마 동생이요. 얼마 전에 엄마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외삼촌이 사업하다가 빚진 거 이번에 엄마가 해결해줬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몫으로 빼둔 거라 티 안 나니까 걱정 말라고.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의 친정동생, 그러니까 민호의 외삼촌은 젊을 때부터 사업병에 걸려 집안 말아먹기로 유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올 때 혼수 하나 제대로 못 해온 것도 그 동생 뒷수습하느라
친정집 기둥 뿌리가 뽑혀서였다는 걸 제가 모를 줄 알았나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지난 10년 동안 남편 월급에서 제 몫이라며 가짜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 친정 동생 및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를 파렴치한 시어머니로 둔갑시켜 아들과 손주 앞에서 매도하면서요. 이런 천벌을 받으련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민호가 꽉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다 알았어. 엄마가 얼마나 할머니한테 못되게 굴었는지, 그리고 우리 아빠랑 나까지 속였는지. 민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릴 적 저한테 응석 부리던 그 순둥이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 눈빛은 10년 전 저를 내쫓을 때의 며느리 눈빛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내가 가만 안 둬. 할머니 억울한 거 내가 다 풀어줄게. 민호는 그 길로 집을 나가려는 걸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지금 가서 따져봤자 며느리는 딱 잡아뗄 게 뻔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더 확실하고 며느리가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는 완벽한 증거가요. 민호야, 일단 진정해라. 내 엄마 보통 내기 아니다. 섣불리 덤볐다간 오히려 우리가 뒤집었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해요? 당장 가서 다 엎어버리고 싶은데. 기다려라. 놈을 잡으려면 덫을 놓아야지. 내가 그 가계부랑 엄마 통장 내역 확보할 수 있겠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서재 금고에 엄마 통장 모아둔 거 있어요. 비밀번호 제가 알아요. 그날 밤 민호는 제 좁은 단칸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품에 안아본 손주는 너무나 커버렸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호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대학 생활을 하면서 밤마다 집안 곳곳을 뒤져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할머니, 찾았어요. 엄마 통장 내역. 이거 대박이에요. 외삼촌한테 송금한 내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곳으로 돈이 흘러갔어요. 다른 곳? 그게 어디냐? 그게 아빠 몰래 엄마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 2채나 더 있어요. 그리고 그 오피스텔 월세 수입은 다른 남자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친정 뒷바라지하는 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다니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가정 파탄의 문제였습니다. 그 남자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엄마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저번에 동창회 한다고 나갔을 때 같이 찍은 사진도 찾았어요. 두 사람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 준수의 등골을 빼먹는 기생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 주말에 아빠 생일이에요. 그때 친척들 다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때 터뜨릴 거예요. 민호의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 그 축하의 자리에서 며느리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버리겠다는 것이었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 생일날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10년 전 며느리가 냄새난다고 갖다 버리라던 그 옷이 아니라 시장에서 산 옷이지만 깨끗하게 다림질해둔 정장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늙고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억울한 누명을 벗고 그 가증스러운 며느리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 날이니까요. 약속된 시간, 아들네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제 아들의 생일 잔치인데 정작 낳아준 어미는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이 된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나다. 문 열어라.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인터폰이 뚝 끊기더군요. 한참 뒤 현관문이 아주 조금 열리며 며느리의 짜증 섞인 얼굴이 틈새로 보였습니다. 어머니, 여긴 웬일이세요? 제가 연락 없이 오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내 아들 생일 밥 한 끼 먹으러 왔다. 비켜라. 저는 며느리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사돈 식구들과 아들의 직장 동료 몇몇이 와 있었습니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제가 들어서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아들 준수는 저를 보고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니, 미리 말씀을 하시지. 어미가 자식 생일 챙기러 오는데 예고편이라도 찍고 와야 하냐? 그때 며느리가 재빨리 제 앞을 막아서며 사람들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순식간에 효부에서 피해자로 돌변하더군요. 어머, 어머니도 참. 오신 건 좋은데 또 돈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지금 대출금 갚느라 현금 없다고요. 어머니 매달 드리는 용돈으로 부족하세요? 어떻게 준수 생일날까지 이러세요? 정말.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악마였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돈만 밝히는 노인네로 낙인 찍어 쫓아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사돈댁 식구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자식들 등골을 아주 뼛속까지 빨아먹으려 드네. 저러니까 며느리가 고생이지. 쯧쯧.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어 반박하려던 찰나 며느리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현관 쪽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손님들도 많고 하니 그냥 가세요. 제가 나중에 따로 챙겨드릴게요. 네? 제발 저희 체면 좀 살려주세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며느리의 눈은 살기로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이냐? 10년 동안 내 등골 빼먹은 것도 모자라 사람들 앞에서 날 거지 취급을 해? 제가 소리를 지르자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히려 더 크게 울먹이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정말? 제가 어머니 빚 갚아드린 게 얼만데 이제 와서 딴소리세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없는 빚까지 만들어내며 저를 몰아세우는 그 뻔뻔함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 상황에서도 며느리 눈치만 보며 엄마, 그만하시고 나가세요. 나중에 얘기해요 라며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놈이 제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 어미를 문전박대하는 꼴을 보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거봐, 늙은이가 해봤자 지라고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구석 소파에 조용히 앉아있던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쩌렁쩌렁한 고함에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성큼성큼 걸어와 쟤를 푸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눈으로 엄마인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민호야, 너 왜 그러니? 할머니 모시고 나가라. 택시 잡아드려. 며느리는 아들까지 자기 편인 줄 알고 당당하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택시는 엄마가 타야 할 것 같은데. 경찰서 가는 택시?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민호는 거실 한가운데 있는 대형 TV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북을 TV에 연결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쫓아내고 우리 가족 속이면서 지난 10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야 해요. 특히 아빠는 더더욱. 화면에 무언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너 당장 그거 안 꺼.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TV 화면 가득 며느리가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TV 화면에는 엑셀 파일 하나가 띄워졌습니다. 며느리가 10년 넘게 작성해온 비밀 장부, 일명 비자금 파일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아들 준수가 얼빠진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빠 잘 봐요. 시어머니 용돈 200만 원이라고 적혀있는 날짜들. 그리고 바로 옆에 빨간 글씨로 실제 송금된 내역들. 화면 속 엑셀표는 적나라했습니다. 출금 시어머니 용돈 200만 원 바로 옆 칸에는 이채 동훈 동생 150만 원, 이채 영순의 연남 50만 원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비고란에는 남편 보너스 삥땅, 시어머니 핑계대고 추가 대출 같은 메모까지 꼼꼼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좌중은 경악했습니다. 사돈댁 식구들은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고 아들의 직장 동료들은 헛기침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이거 조작된 거야. 민호 네가 뭘 안다고 이런 걸 만들어 와. 엄마를 모함하는 거야. 모함? 그럼 이건 뭐야? 민호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과 동영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로 음식을 먹여주는 동영상. 엄마 고등학교 동창 김영수 아저씨 맞지? 엄마 명의로 된 오피스텔 2채, 그 아저씨가 관리하고 있더라. 월세 수익도 그 아저씨 통장으로 들어가고. 결정타였습니다. 불륜 현장까지 만천하에 공개되자 며느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들은 배신감에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해 벌어온 돈이 아내의 내연남과 처남 뒷바라지에 쓰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악덕 시어머니로 만들어 그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나는 그냥 동생이 힘들어서. 그리고 영수는 그냥 친구야. 오해라고. 며느리는 끝까지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제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짝 마이너스. 경쾌한 마찰음이 거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내년이 사람이냐?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딴 살림을 차려? 그러고도 네가 내 아들한테, 내 손주한테 엄마 소리를 들어? 제 호통에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돈 식구들도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남의 집 기둥뿌리를 뽑아먹고 시어머니를 짐짝 취급하게 만들었소? 이게 그쪽 집안 법도요? 제 서슬퍼런 일갈에 사돈 어른은 면목 없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며느리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로요. 직장 동료들도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엉망진창이 된 생일잔치 현장과 파탄난 가정의 민낯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내 인생에서 꺼져. 여보, 잘못했어. 내가 다 설명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민호 봐서라도. 며느리는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아들은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민호? 당신 입에서 민호 이름 나올 자격이나 있어? 민호한테 당신은 엄마도 아니야. 당신은 그냥 사기꾼이고 도둑이야. 아들은 며느리의 짐 가방을 거실로 내던졌습니다. 며느리는 쫓겨나지 않으려고 문틀을 붙잡고 발버둥 쳤지만 이미 돌아선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맨발로 쫓겨났습니다. 10년 전 제가 쫓겨나던 그 모습보다 훨씬 비참한 꼴로 말입니다. 문이 닫히고 밖에서 며느리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듬직하던 어깨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병신 같아서 엄마 고생만 시키고 저 여자한테 속아서 엄마 가슴에 대못이나 받고 저는 말없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10년 만에 안아보는 아들의 등은 참으로 앙상했습니다. 됐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내 잘못 아니다. 사람 속을 어찌 다 알겠냐. 그때 민호가 다가와 우리 모자를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할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나쁜 꿈 꿨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면 돼요. 민호의 따뜻한 위로에 우리는 셋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한 끝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빼돌린 돈, 그리고 내연남과의 관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며느리에게 받아야 할 진정한 사과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과 함께 횡령 및 사기 혐의로 며느리와 내연남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은 며느리의 인생을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뻔뻔하던 며느리가 조사실 바닥을 구르며 통곡을 했다더군요. 알고 보니 며느리의 내연남 김영수, 그 작자는 전문 제비였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라 믿고 월세만 받아 챙긴 줄 알았는데 김영수란 놈이 며느리의 인감도장을 몰래 빼돌려 이미 오피스텔 2채를 담보로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쓴 뒤였습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10년 동안 남편 몰래 빼돌려 그놈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준 현금 수억 원도 이미 도박으로 다 날린 상태였죠. 결국 며느리는 빈털터리는커녕 갚아야 할 빚더미에 앉은 신세가 된 겁니다. 어머니,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영수 그 새끼한테 다 속은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유치장에 갇히기 전 며느리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나온 건 제 아들도 저도 아닌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제 엄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피해자? 아니, 엄마는 공범이야. 아빠 돈 훔치고 할머니 내쫓고 우리 가정 파탄 낸 주범. 민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감옥 가기 싫어. 아빠한테 말 좀 잘해줘, 응?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려고 하지 마. 내 엄마는 10년 전 할머니 쫓아낼 때 이미 죽었어. 민호는 대문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철컥 마이너스하는 그 소리가 며느리와의 연을 끊어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후 일사천리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유책 배우자로서 위자료는커녕 횡령 및 사기 방조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돈줄이 끊기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치자 며느리를 모른 척하더군요. 그렇게 콧대 높던 며느리는 차디찬 감방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혹은 원망하며 썩게 되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저희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낡은 빌라에서 저를 모셔와 다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파출부 노릇을 하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엄마, 이제 손 하나 까딱하지 마세요. 집안일은 도우미 아주머니 부를 거고 요리는 제가 배울 거예요. 아들은 퇴근하면 앞치마를 두르고 서툰 솜씨로 남아 된장찌개를 끓여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특한 건 우리 손주 민호입니다. 할머니, 이 방이 제일 햇볕 잘 들고 좋은 방이래요. 이제 여기는 할머니 방이야. 안방을 저에게 내어주며 민호가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 첫 알바비 탄 기념 선물. 민호가 내민 건 빨간 내복 한 벌과 빳빳한 봉투였습니다. 할머니 10년 동안 못 받은 용돈 내가 이자 쳐서 다 갚을 거야. 그러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나랑 살아야 해. 알았지? 봉투를 받아든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액수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그 10년의 세월을 건너 저에게 닿았다는 게 중요한 거지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민호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요즘 저는 동네 노인정에서 여왕님으로 통합니다. 아침이면 명문대 다니는 훤칠한 손자가 팔짱 끼고 산책시켜주지, 저녁이면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맛있는 거 사들고 와서 어머니, 어머니 하며 챙기지. 다들 저보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며 부러워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속으로 말합니다.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지옥 불을 견뎌낸 대가라네. 가끔 문득문득 지난 세월의 서름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비 오는 날이면 쫓겨나던 그날의 처량함이 생각나 가슴이 시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제 곁에는 든든한 두 남자가 버티고 있으니까요. 인과응보, 사필귀정,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요. 며느리는 악을 뿌려 파멸을 거두었고
저는 사랑으로 키운 손주에게서 행복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민호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입니다. 아들 녀석이 일찍 퇴근해서 고기를 재워둔다니 저는 옆에서 마늘이나 까주며 훈수나 두렵니다. 이게 사람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 긴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 가정에는 화목과 행복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대한민국 플렉스의 재미있는 소설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엄지척,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무료한 시간을 꽉 채워드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야기 보따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